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스톤틱스 온 프라이데이 진행을 맡은 조인호 교수입니다. 프로스톤틱스 온 프라이데이에서는 임플란트 보철 제작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해를 도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생방송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만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강의가 끝난 후 Q&A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플란트 치과병원 김선영 원장님께서 현대 치과 임플란트의 탄생과 임플란트 보철의 종류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수플란트 치과병원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 타이틀은 현대 치과 임플란트의 탄생과 임플란트 보철의 종류,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받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여기 처음 오스템 중앙연구소, 여기를 오면서 이렇게 큰 건물에서 연구를 하면 대단한 것들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최기옥 회장님 참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이제 좋은 자리에 저를 첫 연자로 이렇게 초빙을 해주신 우리 조인호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이 현대 치과 임플란트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를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아니야, 근데 뭐 현대 치과 임플란트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1987년 86년인가 이제 수련회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되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임플란트가 발달해 나온 과정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임플란트, 이거는 좀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닌가? 슬라이드가 좀 바뀌었네요. 어쨌든 자, 임플란트의 보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환자분이 뭐 보시다시피 폐렴가 너무 나빠가지고 이가 거의 둥둥 떠 있고, 과거에 제가 이제 수련받던 시절로는 뭐 멀쩡한 지대치 몇 개 써서 파셜 덴처 좀 하고, 그러다가 또 지대치 망가지면 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치료가 다 돼서 너무나 건강한 상태가 된,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임플란트 보철의 의미,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종류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래서 우선 보철물이라는 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요. 보철물이라는 거는 대략적인 정의가 이렇게 인체에 상실된 조직이나 장기를 대체해주는 인공 대체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럼 치과 보철물이라는 거는 이제 치아나 뭐 이런 것을 대체해주는 인공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보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어떤 개념을 잡기 위해서 보철물의 조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선은 보철물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고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보철물이 어떤 기능, 일정한 기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모양도 보기가 좋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뭐 하나 더 넣자면 이제 위생적인 측면까지 고려가 돼야 되지만, 그래서 우선 보철물
이라는 것을 우선 어디다가 장착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고정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과거에 치과에서 보철물을 고정하는 데 사용된 것이 남아있는 자연치아 아니면 뭐 잇몸에다가 고정을 하거나 그렇게 했죠. 지금 이 증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11번과 13번을 지대치로 사용한 3번 브릿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구별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악 41번은 이제 소위 메릴랜드 브릿지라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역시 과거에 이 어떤 보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그 멀쩡한 자연치를 좀 어떤 의미에서는 손상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구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22번 치아는 이제 제가 임플란트로 수복을 한 상황이죠. 옆에 자연치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의 의미는 보철물을 고정시켜주는 장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과거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국소위치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치에다가도 얹혀놓고 잇몸에다가도 얹혀놓고, 그래서 보철물의 뭐 유지,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를 다 자연치와 그다음에 잔존 치저제에서 얻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총위치라고 하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때는 잔존 치저제에서 보철물의 리텐션과 서포트와 스테빌리티를 다 찾아야만 하는 이제 그런 구강 내 남아 있는 구조물에서 보철물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보철물을 잡아주는 고정장치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상악에는 이제 총위치를 그냥 하셨고, 하악에는 잔존치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일반적인 어떤 그 과거의 컨벤셔널 컴플리트 덴처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들, 특히 이제 구치부의 리치가 저렇게 없을 때에는 환자의 불편함도 많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악 전치부 잔존치조제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떠 있는 틀니 같은 구조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의 의미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강 내 보철물을 잡아주는 고정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런 고정장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나 하는 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에 그 임플란트 강의를 하면서 역사적인 그런 문헌 고찰을 해봤을 때 대략 이런 순서로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점막하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는 인트라뮤코잘 인서트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막하 임플란트, 한 단계 밑이죠. 점막보다 하나 밑에 골막하 임플란트라는 서페리오스테알 임플란트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막보다 이제 더 한 단계 들어가면은 이제 뼈 안에다가 심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골레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는 엔도스테알 임플란트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뼈를 관통시켜서 고정시키는 트랜스오스테알 임플란트, 골 관통 임플란트라는 게 나왔는데, 마침 또 그 개발된 연도들도 보면 위에서부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이 이렇게 어떤 고정성을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군의관을 마치고 1989년도인가 이제 교수님 따라서 미국의 AAID라는 당시 미국 임플란트 학회에 참석하려고 이제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라는 데 가서, 그 당시에 그 학회 타이틀이 망가진 임플란트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느냐, 뭐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사실 가서 보고 조금 실망한 거는 서페리오스탈 임플란트로 시술을 했다가 실패하면 엔도스테알 임플란트로 바꾸고, 엔디오스텔 임플란트를 시술했다가 실패한 것은 서페리오스텔 임플란트로 바꾸고, 뭐 그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89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당시 뭐 그 정도 상황이었다. 이제 제가 알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역사적인 거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트라뮤코잘 인서트, 점막하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악 덴처에다가 저렇게 똑딱이 단추 같은 구조를 이제 점막에다가 홈을 파서 이제 요 똑딱이 단추를 집어넣고 힐링을 시키면 저렇게 잇몸이 아물게 되겠죠. 저기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상악의 그 팔레이트를 덮지 않는 그런 뭐 덴처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거는 제가 직접 보질 않아서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된 것이 골막하 임플란트라고 하는 서브페리오스테알 임플란트라는 것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그 김영수 교수님께서 시술하시는 것을 제가 레지던트 때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요. 이제 잇몸을 젖혀가지고 저렇게 이제 하악골을 드러내서 골 인상을 뜨는 거죠. 골 인상을 떠서 거기에 맞는 저런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얹혀 놓는다. 그래서 이제 알지네이트 같은 거는 뜰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 제 기억에 퍼티로다가 골 인상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저렇게 얹혀 놓는 식으로 시술을 했던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개 이렇게 포스터를 달아서 이렇게 거기다 이제 치아를 달아 놓는 형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나사 같은 거를 좀 프레임을 고정하는 데 쓰기도 했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골내 엔도스테알 임플란트,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지금 보시는 블레이드 벤트라는 뉴욕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대인 치과 의사 레너드 링코우라는 사람이 블레이드 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시술을 많이 했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들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오세오 인티그레이티드 임플란트가 사용되면서 또 수술을 당해서 다 파산을 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 형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면도날처럼 생겼거든요. 저게 이가 빠지고 우리 치조골이 이렇게 흡수가 되면 폭이 좁아지니까 아마 저런 디자인을 했을 것 같다. 대체로 옆에 지금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뭐 임플란트가 이렇게 발거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다른 형태의 골래 임플란트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좀 대표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예 뼈를 뚫어서 뼈를 저렇게 하악골을 관통시키는 트랜스오스테알 임플란트라는 게 소개가 됐죠. 닥터 스몰이라는 사람이. 근데 요즘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저거는 90% 이상 이제 성공도 하고 또 요즘 말하는 어떤 그런 골유착도 일어난다.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는 임플란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게 골유착이 일어났던 거는 워낙 이제 고정이 좋아서 웬만한 힘이 가해져도 저게 뼈 안에서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 그 당시에 제가 89년도에 미국 AAID에서 그 디자인 특허 등록된 게 뭐 한 2천여 가지가 된대나, 뭐 별별 형태의 임플란트들이 많이 디자인이 되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1985년도에 지도 교수님이 한번 시술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를 주셔서 37번, 36번 뭐 이렇게 미싱된 경우에 이렇게 블레이드 임플란트라는 걸 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임플란트는 자연치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힘을 받아내는 능력이 그리 좋지 않다 싶어서 항상 자연치하고 연결할 거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 환자분들 제가 한 10년 정도 후에 개원했을 때 다시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임플란트가 이렇게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가라앉고 뭐 앞에 치근은 이렇게 흡수가 돼 버리고,
그래서 이게 뭐 장기간 제대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었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제가 미국의 시카고의 어떤 덴탈 미팅에 갔을 때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이런 마야 유적지에서 뭐 이런 흔적이 있었다 하고서 보여주는데 엑스레이를 보면 마치 무슨 페리오돈탈 리거먼트 스페이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짠가 뭐 골격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그럴듯하긴 한 것 같은데 조금은 좀 미심쩍은 뭐 그래서 어쨌든 아주 오래 인류의 역사 오래 전부터 이런 뭔가 치아를 고정해 주고 싶은 그런 시도들이 진행이 있었다라는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많은 어떤 이제 뭐 좀 실험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에 훅 가버리는 그런 이제 시기가 도달을 했죠. 제가 1985년도에 미국 보철 학회 잡지에 발표된 오시오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15년간의 실험적인 백그라운드라는 논문을 읽고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쇼킹하고 뭐 치과에 이렇게 깊이 있는 논문이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저는 임플란트를 요즘에도 임플란트를 시작하는 선생님들께는 이 논문을 한번 꼭 읽어보십사 하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스웨덴의 정형외과 의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브러너마 교수가 이제 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뼈의 치유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 뼈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음 시험을 위해서 요걸 빼려는데 잘 빠지지 않더라. 그래서 아니 이물질이 생체 내에 들어갔으면 어떤 거부 반응, 면역 반응이 적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해서 이제 골유착이라는 현상을 발견을 해서 뭐 저렇게 개에다가 심어서 매달아 보기도 하고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나 실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골유착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과거에는 없던 단어죠. 오시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는. 근데 그 오시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티타늄 그냥 보통 티타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아티클을 읽다 보면 TiO2라는 구조를 가진 산화 티타늄의 어떤 생체 적합성, 면역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생체 적합성,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 중에 임플란트를 제대로 심어야만 프라이머리 힐링이라고 하나요? 그 원래의 조직으로 치유되는 이런 과정,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자체가 어떤 사람의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rtificial tooth root substitute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는 인공적인 치근 대체물이다. 그러면은 인체의 장기를 대체해 주는 게 보철물이라고 했으니까는 임플란트 자체도 하나의 보철물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처음에 나온 이제 브러너막 임플란트의 형태가 저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즘에 사용하는 거랑은 다르게 재료는 물론 뭐 커머셜리 퓨어 타이타늄이지만 표면이 저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시술은 그 가운데 그림처럼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가 뼈하고 붙었다 싶으면 2차 수술을 해서 어바트먼트라는 거를 연결을 하고 그 위에서부터 이제 보철물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초기에는 골드 실린더라는 부속을 뒀고 그래서 총 5조각으로 이루어진 그런 보철물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그림은 이제 임플란트가 어떻게 뼈하고 어떤 거부 반응 이런 또 연저직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부 반응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달라붙는다. 이물질이 생체 내에 들어가면 당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뭔데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가. 당시
예, 저희 대학의 고 조직학 교수님께서도 뭐 슬라이드를 보고 조직 슬라이드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시아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바이올로직하게 면역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너무 좀 쉽게들 요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럼 도대체 오시아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었죠. 뭐 뼈하고 연조직이 개재되지 않은 채로 뼈하고 달라붙는 거다. 뭐 뼈가 근접해 있는 거다. 아니면 뭐 기능 달라붙는 건 아니지만 뭐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거다. 뭐 등등. 근데 실제로 오시아 인티그레이션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면 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면 이런 나선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고 임플란트에는 뼈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뼈가 임플란트하고 어떤 연조직의 개재 없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퓨전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또 임플란트에 힘이 가해지면 뼈의 조직이 변하는 식으로 어떤 기능적인 연결이 돼 있는 뭐 이 정도로 이제 임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뼈하고 완전히 유착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면 이제 뼈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또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요즘 사용하는 임플란트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걸 이용한 이제 임플란트 보철의 종류를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철의 종류를 나누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초기에는 우리 임플란트가 전부 무치하게, 그러니까 상하계는 총위치, 하하계는 치조골이 별로 남지 않는 전부 무치하게 하악 덴처를 고정하기 위한 술식만 개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요즘에는 뭐 단일 치약, 그다음에 부분 무치약, 전부 무치약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제 그 교육 프로토콜이 나온 거는 전부 무치약, 부분 무치약, 단일 치약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갔죠. 그래서 전부 무치약인 경우를 또 이제 보철물을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임플란트가 보철물을 단독적으로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임플란트에서 좀 도움을 받는 컨벤셔널 보철물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부 무치약 같은 요게 이제 최초의 어떤 골유착성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의 형태라고나 할까요? 상하계는 총위치, 하하계는 지금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임플란트를 인터포라미널 리전이라고 그러죠. 양쪽 멘탈 포라멘 사이 밑에 뼈에 굵은 신경이 없는 부분에다가 심어서 틀니를 이렇게 떠 있는 틀니를 고정시켜주는, 이게 뭐 형태적으로는 저기 음식기구 얼마나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저기 하악의 치조골이 좋지 않아서, 잔존 치조제가 좋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환자분들은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전혀 틀니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대단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픽스드 디태처블이라고 한 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사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해서 치과 의사가 나중에 떼어줄 수는 있지만 환자가 직접 뺐다 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트는 픽스트인데 디태치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무이치하게 치아 하나하나를 뭐 다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브릿지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픽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시작하면서 환자의 처음 상태를 완전히 회복해 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이런 걸 할 때 임플란트를 몇 개 심고 어디에 심고 하는 얘기들은 또 이제
다른 시간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자연치에 버금가는 그런 기능과 심미와 이런 거를 다 회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치료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가 다 빠졌는데 저렇게 뭐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야 되냐? 하악에는 저렇게 한 2개만 심어서 틀니를 좀 고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렇게 하악에 지금 요거는 이제 오링 어태치먼트라는 거를 임플란트에다 달아 가지고 틀니에 거기 오링을 잡아주는 거를 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런 어태치먼트를 쓰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틀니의 유지도 좋아지고 또 스테빌리티도 좋아지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악 무치약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임플란트 2개 심어서 저렇게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덴처를 만드는 게 되겠고요. 이 어태치먼트에는 뭐 오링뿐 아니라 이렇게 스페이스를 굉장히 적게 차지하는 요즘에 흔히들 사용하는 로케이터 어태치먼트라는 거, 뭐 이런 거를 사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저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그네틱을 이용한, 그러니까 자석으로다가 틀니를 좀 잡아주자 하는데, 자석이라는 게 이렇게 N극, S극이 살짝 벗어나면 리텐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거를 하려면 어떤 덴처가 움직이지 않는 스테빌리티를 잘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눌리면은 이제 뭐 자석도 마모가 되고 뭐 덴처도 마모가 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악인 경우에는 그럼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악골과 달리 상악골은 굉장히 골질이 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뭐 2개 심어서 덴처를 고정시켜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뼈가 깨지거나 뭐 이래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 상악에 이제 임플란트 몇 개 심어서 리무버블 보철물을 할 때 몇 개를 심는 것이 안전하겠냐? 예전에 그 워싱턴 대학의 어떤 교수님하고 저도 안전성이라는 면에서는 저렇게 한 6개, 5개, 6개는 심어줘야지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거는 이제 바를 연결하고 거기다 이제 클립으로 잡아주는 바앤 클립이라는 형태의 어태치먼트, 일종의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부 무치약이 아니고 부분 무치약인 경우에, 부분 무치약은 뭐 자연 치아하고 같죠. 임플란트를 치아 하나마다 하나씩 심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지금 10번 때 수복한 것처럼 저렇게 브릿지 형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고정성 보철물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자연치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환자의 어떤 뭐 잔존 치료제의 상태라든지 경제적인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요 가운데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요 그 틀니 가운데 있는 그림이 환자의 처음 상태죠. 16번 치아 정도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치약인 경우였는데, 14번, 15번에 임플란트 심고 그 다음에 24번, 26번 심어서 이렇게 이제 파셜 덴처의 지대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파셜 덴처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컨벤셔널한 프로세시스와 임플란트의 이제 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도 지금 전방에 남아 있는 지금 그 가운데 그림에 이렇게 자연치아가 몇 개 남아 있었던 원래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임플란트를 한두 개씩 심어서 그걸 지대치로 이용해서 파셜 덴처의 어바트먼트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죠. 단일 치아인 경우에 특히 이제 일부러 제가 상악 가장 어려운 거죠. 상악 중절치 하나를 회복하는 경우 지금 이 화면에서 잘 구별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자연 치아를 이용한 보철물에서는 저렇게 세라믹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지금 11번 치아가 수복된 치아죠. 빠진 상태는 이제 왼쪽 위에서 보실 수 있죠. 저 정도만 갖고 굉장히 잘 된 걸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유명한 어떤 그 세계적인 기공사들이 와서 보여주는 케이스에도 저렇게 11번이나 뭐 21번 치아를 하나를 수복해서 똑같이 보이게 만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뭐 2개, 4개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만들었던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된 보철물인데 이렇게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제는 잇몸 꺼진 잇몸의 형태까지 이렇게 회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챌린징한 굉장히 쉬운 듯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보철물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는 심미적인 수복을 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프로비저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본 상태인데 치아 사이에 그 치간 요도가 제대로 회복이 되질 않으니까 저런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것을 그 프로비저널 프로세스의 그 치은 연하 부분, 소위 그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통통하게 만든다든지 하면 잇몸을 이렇게 조금 밀어서 통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비저널을 이용해서 진지발을 몰딩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저렇게 잇몸 모양까지 완전히 회복을 한 다음에 저 모양 저대로 보철물을 만들면 된다는 것인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1번하고 12번을 지대치로 사용한 3번 브릿지가 이제 21번의 그 PFM이 이제 프랙처가 되고 여기서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레비알 프레넘도 뭐 어떻게 수술 중에 옆으로 붙였는지 좀 삐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잇몸이 푹 꺼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과거에는 암만 뭐 브릿지를 잘 만들어도 저 현상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제 프로비저널 상태에서 잇몸 부분을 회복시켜준 이왕이면 저게 훨씬 낫겠다 싶은 건데 요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잇몸 모양까지 제대로 됐다 싶은 그 프로비저널 그 다음에 자연치에다가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준 상태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프로비저널을 빼면 저런 잇몸의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잇몸의 형태가 나오는데 저거는 속에는 치조골이 있어서 잇몸을 받쳐주고 그다음에 바깥에는 이제 치아가 있는 거가 되겠지만 저 부분은 순전히 그 보철물의 외형에 의해서 잇몸이 이렇게 받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거를 그대로 우리가 재생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겪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좋다 그러면 그 프로비저널에다가 이렇게 레바놀록을 연결하고 실리콘 몰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스퀘어 임프레션 코핑을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레진을 부어서 임프레션 코핑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위에 지금 커스터마이즈드 임프레션 코핑을 이렇게 꽂고 인상을 뜨면 잇몸의 형태까지 그대로 이렇게 재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 뜬 거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 그 클리어 아크릴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잇몸을 적절히 받쳐주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다. 그 다음에 자연치 인상을 뜰 때도 우리가 마진보다 한 1mm 밑에까지 저렇게 루트의 형태가 나와줘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잇몸을 적절히 받쳐주는 프로비저널의 형태.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드 임프레션 코핑을 통해서 잇몸의 형태까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만든 퍼머넌트 보철물이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죠. 그 예전에 위에는 지금 이제 컨벤셔널 보철물로 했던 상태고 그거를 다시 이제 제거하고 잇몸 모양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거니까는 이제 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보철의 어떤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뭐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캐드캠이 나오고 하면서 조금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그 작업 모형을 만들어서 구강 내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보철물을 만들어서 구강 내로 낄 때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작업 모형이 구강 내와 똑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 그게 확실히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지금 구치부에 이렇게 임플란트 위치뿐 아니라 잇몸의 형태까지도 다 이렇게 재현을 한 작업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강내랑 똑같다고 확인만 되면 여기서 만든 보철물은 구강내에 그냥 끼워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첫째 지금 왼쪽의 상태를 오른쪽 상태처럼 이렇게 이제 고쳐놨는데요. 왼쪽에 이가 뭐 지금 남아 있는 자연 치아가 임플란트로 바꾼 치아보다 더 적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방법은 남아 있는 잔존치나 잔존 치조제 즉 구강 내에 잔존해 있는 거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잡아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조직을 좀 망가뜨리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오른쪽에 완성된 형태를 보시면 임플란트에 의한 보철물이 나머지 자연 치아들을 오히려 좀 보호를 해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프로텍티드 오클루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조직까지 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 중에 이렇게 슈링크된 조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노화를 거꾸로 진행시키는 그런 경우는 참 적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는 리주비네이션, 회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뭐 조금은 두서가 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역사서부터 종류까지 다 말씀을 드려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컨셉이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영 원장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예. 오늘 우리 프로스톤틱스 온 프라이데이의 그 천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기분이 네. 어떠셨나요? 네. 뭐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뭐 보철 수련 받고 이제 몇십 년 이렇게 나름 또 열심히 한다고 하던 걸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참
우리 조희동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나름 참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Q&A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2014년에 작고하신 스웨덴의 브로노막 교수님을 우리가 현대 치과 임플란트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시면 더 이야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인류에 이바지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브로노막 교수님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고요. 단지 이제 그 레지던트 시절에 공부할 때 그 미국 보철학회 잡지를 통해서 발표된 논문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한 연구 15년간의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85년에 발표된 논문이면은 벌써 한 1970년대 이전에 그 사람들은 네, 이미 맞습니다. 뭔가를 했다는 네.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을 했고 또 그분이 이렇게 미국 임플란트 학회 초청으로 이제 미국에 이렇게 들리셨을 때 제가 학회 참석해서 봤는데 그 몇천 명 모인 그 미국 치과 의사들이 일제히 이제 기립박수를 치는 거를 보고 참 그분이 가진 어떤 의미랄까 이런 것이 참 대단하구나 싶었고 개인적인 경험은 무슨 어느 학회에선가 그 스웨덴의 유명한 치주학자 그 린데 교수가 이렇게 이제 연조직 처치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를 이렇게 쭉 듣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니 연조직이 뼈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이제 치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톡식한 부분도 있으시구나 싶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86년 뭐 자기가 레지던트를 마치면서 나름 뭐 치과 대학 열심히 다니고 수련 받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나와 있는 어떤 보철적인 방법으로 특히 뭐 이렇게 최후방 구치에 뭐 캔티레버 보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참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다가 어느 날 임플란트라는 게 나와서 너무 이제 반가워서 이제 또 지도 교수님이신 그 김영수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일찍이 또 접할 기회를 또 주셔서 그리고서는 뭐 임플란트 저희가 89년도에 미국 가서 처음으로 그 뭐죠 그 핸즈온으로다가 이제 그 스웨덴에서 만든 프로토콜대로 뭐 임플란트 하는 것도 배우고도 했지만 뭐 거의 뭐 혁명적인 변화죠. 특히 치과 보철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치과 의사로서 대단히 이렇게 감사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1996년도에 제가 임플란트를 공부하러 스웨덴에 1년 가 있었는데 브루노막 클리닉이라는 데서 브루노막 교수님을 자주 뵐 기회가 있었는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저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임플란트 표면은 이제 매끈매끈한 게 좋다. 그래야 치주 관리에도 좋고 뭐 지태도 잘 안 달라붙고 이렇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매끈한 임플란트보다는 표면이 약간 거칠은 이런 임플란트가 좋다고 이렇게 돼서 현재는 그렇게 대세가 그러니까 러퍼스피스의 임플란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어떤 것이고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그 1985년도에 출간된 Tissue Integrated Processes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이지만 좀 임플란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강의 슬라이드에도 보여드렸지만은 그 초기에 브로노막 임플란트는 표면이 소위 스무스 서피스 뭐 내지는 뭐 머신드 서피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의 그런 매끈할 정도의 표면이었고
이제 그 당시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뭐 근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철을 시작하고 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랍서피스라는 게 그 소개가 되고 뭐 얼리 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티슈 인티그레이티드 프로세스라는 책에 이분들이 뭐 별별 연구 뭐 표면의 거칠기라든지 뭐 표면에 뭐 처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미 그 당시에 다 연구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읽을 때 느낀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표면을 거칠게 하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이제 뼈와 반응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지만 어떤 코로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금속 이온 원소가 이렇게 이제 체내에 축적이 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또 고려를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랍서피스라는 게 나와서 그 임플란트 심고 뭐 보통 뭐 6주 뭐 이 정도 있다가 이제 보철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 그 사람들이 초기에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없을까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지금 시간이 지나도록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별 문제는 없었던 게 아닌가. 이게 스웨덴 사람들이 워낙 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이에 임플란트의 제품에 대한 개선 네. 그러니까 뭐 이 가공하는 실력이라든가 소독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다음에 많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요. 뭐 그런 부분도 그렇죠. 네. 이 라프서피스가 되고 난 뒤부터 스무스 서피스일 때는 긴 임플란트를 우리가 그렇죠. 네, 선호했거든요. 네. 심지어 20mm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죠. 바이코티컬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요새는 얘기도 13mm 예. 이상 잘 만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러프서피스가 생기면서 짧은 임플란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임플란트를 써도 뭐 스무스 서피스의 그 긴 임플란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그때 한 가지 제가 좀 우려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잇몸이 내려가서 랍서피스가 노출되면 페리오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랍서피스라고 해서 스무스 서피스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네. 단지 물론 뭐 어떤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뭐 타이유나이트 같은 것은 네. 일단 좀 컨타미네이션이 되면 이렇게 어떤 그 마이크로 한 그 홀을 통해서 거기가 깨끗하게 되기가 어려운 구조는 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부분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임상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김 원장님의 그 임상 경험상 화학 전부 무취학 정리에서 그러니까 픽스드 디태치블 보철물하고 리무버블 보철물의 적응점 그리고 장단점 주의사항에는 어떤 게 있나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뭐 이제 환자 증례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경제적인 거를 고려하면 화학에는 그저 뭐 2개 심어서 RPD 아니 저기 뭐야 저 컨벤셔널 덴처를 잡아주는 그런 구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겠다 싶지만 구치부 치조제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뭐 멘탈 포라멘이 거의 리치 크레스트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떠 있는 틀 같은 픽스드 디태처블이 가장 좋고요. 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덴처 타입으로 하면 그러니까 리무버블 덴처를 쓰면 리치가 흡수됨에 따라서 이렇게 임플란트 어태치먼트만 딱 서 있어서 거기서 또 프랙처가 되는 물론 대합지가 총이 치면은 좀 훨씬 문제가 적지만 이제 그런 등등이 있어서 리치 상태를 봐서 웬만하면 뭐 2개 갖고 심지어는 뭐 하나 갖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구치부 리치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보철 과정이나 기공 과정이 복잡해서
일반 원장님들이 시도하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픽스드 디태처블이라는 건 막상 이제 환자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면 뭐 이거 음식 끼고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러지만 하고 나서는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시술을 해주고 몇 년 동안 안 오셨다가 이게 뼈가 이제 상해가지고서는 다시 빼게 됐는데 아이 참 내가 관리 안 해서 미안하다고 나 다시 한번 좀 그것 좀 해달라고 뭐 이러는 정도로 환자들이 어떤 만족도는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자의 상태나 경제적인 여건, 뭐 그다음에 의사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실시간 Q&A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김선영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설명하신 11번 치아의 신민은 어버트먼트시 실리콘을 장착해서 잇몸을 외형적으로 성형하는 방식인가요? 그리고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그 프로비저널을 일단 넣잖아요. 그러면 프로비저널이 잇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프로비저널을 통통하게 만들면 잇몸이 좀 벌어질 것이고 이게 얼마나 통통하게 이 프로비저널의 레진을 에딩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래서 적절한 잇몸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프로비저널의 그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드 임프레션 커핑을 만들고 그러면 그 프로비저널의 이머전시 프로파일하고 똑같은 퍼먼트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러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외부에 하신 그 재료가 실리콘이 아니고 실리콘 아닙니다. 레진이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실리콘을 이용해서 검 몰드, 잇몸의 형태를 재현한 것뿐이고, 레진으로 만든 거죠. 잇몸으로 이렇게 잇몸은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재현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레진을 붙이면 잇몸을 좀 더 이렇게 어느 정도 밀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이제 밀어내는 정도가 심하면 뭐 염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보통 추천하기는 뭐 이렇게 조금 잇몸이 하얗게 브리칭이 되지만 뭐 10초 안에 뭐 없어진다거나 뭐 그러면 관계 없다. 그러니까 조금 밀어도 혈행이 그러니까 블러드 서플라이가 약간 변화가 생기지만 그게 회복이 되는 정도. 그 다음에 그게 되면 그 다음번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이게 마냥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 원장님은 제가 알기에는 아마 19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임플란트를 신고 그다음에 치료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진료의 선배로서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혹시 당부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이제 과거에 그 뭐 소위 컨벤셔널 보철물이라는 걸 갖고 해결하기 어렵거나 그렇게 해결을 해도 결국 몇 년 뒤에 또 망가지고 뭐 이러는 거를 많이 보던 상태에서는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처음에 뭐 임플란트 보철로 그저 기능적인 회복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이제 다 됐다.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좀 존경하는 어느 선배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보철 의사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가 내가 만들어준 보철물이 자연치하고 구별이 안 될 어느 게 자연치하고 어느 게 보철물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걸 추가하겠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라믹 공부도 좀 하게 됐습니다만 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뭐 뼈도 만들어야 되고 잇몸도 만들어야 되고 뭐 공부할 게 많은데 그렇게 되니까는 진짜 뭐 어떻게 좀 안 좋은 말씀은 미치겠더라고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실제로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뭐 또 몇 년 걸리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간혹 뭐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어려운 환자분이 와서 아유 아주머니 여기는 이렇게 뼈를 좀 만들고 하시면 되세요 하면 눈물을 쭉 흘리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포기하고 있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된다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뭐 그런 보람, 그다음에 또 저게 지금 뭐 자연치한지 뭐 잇몸까지 포함해서 뭐 임플란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좀 자기가 좀 자긍심을 갖고 어떤 그런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해서 가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고 뭐 특히 이제 뭐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선배로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배우면 돼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쟤네가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우리 후배님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그 우리 저기 충고의 말씀인 것 오스템 같습니다. 임플란트도 뭐 세계적인 임플란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배워서 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좋은 보철물 우리가 보기에도 치과 의사도 만족하고 환자도 만족하는 이런 보철물을 이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뭐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그럼요.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저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요. 사실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도 뭐 베이직 그다음에 마스터 코스 이렇게 해서 좋은 그 연수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잘 배워서 그러니까 우리 그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김선영 원장님은 강의도 잘해주시고 또 Q&A도 이렇게 충실하게 잘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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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12월 28일 금요일 8시에는 우리 남상치과 김기성 원장님과 오스템 임플란트의 종류와 장점들이라는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꼭 다시 뵙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그러니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